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여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 종다리가 제주를 거쳐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부산과 울산에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막 태풍이 지나간 제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윤정주 기자, 지금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곳 서귀포시 사계리 부근에서 이쪽 해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지금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파도도 점점 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5m까지 일고 있는데요. 태풍은 조금 전 저녁 6시쯤 제주 남서쪽 90km 해상을 통과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제주는 새벽 4시부터 태풍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전에 이곳저곳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러 다니는 와중에도 비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차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네, 아기 태풍이라고 할 정도로 작은 태풍이었지만 제주 모든 해안의 출입을 통제할 정도로 긴장감이 컸다고요. 네, 이번 태풍 규모도 강도도 크진 않았지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때랑 맞물리는 바람에 걱정이 컸습니다. 오전부터 다들 시설물이 바람에 망가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또 해안에서는 선박을 정박시키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도 매년 태풍 피해를 당하다 보니 어민들은 올해는 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배 늦지 않는 에어펜더라고 완충작용하는 그런 거는 좀 더 몇 개씩 더 보충하는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줄, 3줄 이렇게 해놔야 좀 안전한 우리 마음이 좀 편하고. 네, 태풍은 지나갔지만 제주에는 비가 계속 내린다고요. 내일까지는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까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파도도 높을 걸로 보여서 해안도로 이용도 피하고 갯바위나 방파제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다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사이쯤에 열대저압부로 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열대저압부와 고기압 사이에 강한 비바람이 불 수 있어서 내일까지 중부지방엔 최대 80mm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이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에서 윤정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정 기자 뒤로 배들이 많이 보이는데 태풍 종다리 언제쯤 지날 걸로 예상됩니까? 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쯤 흑산도 부근 40km 해상에 태풍이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목포에는 바람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천둥 번개와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어민들은 그래도 긴장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1년 중 가장 바다 수위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제가 있는 이곳 항구 바로 한 뼘 아래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하는데요. 낮에 만났던 한 어선의 선장님은 집이 이 바로 앞인데도 오늘 밤 어선 안에서 밤을 지새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어떻게 어디가 찍는지 줄이 터졌는지 그런 거를 내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바람은 싱싱 불지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배에 있는 게 더 편해요. 네, 지금 정영재 기자 화면 보니까 비는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태풍 사실 더위를 오히려 부채질할 거다 이런 분석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서울이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목포도 오늘 하루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였습니다. 태풍을 대비하는 어민들이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릴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워낙 작아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대기 흐름 전체를 뒤흔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덥고 습한 공기만 남겨두는 겁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비는 계속됩니다.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열대야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다시 올라갈 텐데요. 폭염특보도 다시 예보돼 있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부산과 울산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고 주택가도 물바다가 됐는데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건 자동차입니다. 하천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파도를 일으키며 급류로 변했습니다. 물에 잠긴 출근길 차량들 줄줄이 비상등만 켜고 있을 뿐입니다. 근처 주택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이 고립됐지만 119 차량도 다가가질 못합니다. 현장에 지금 돌려풍제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차에서 내린 대원들은 무릎 높이 물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며 구조에 나섭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기압골과 저기압이 남해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울산엔 오늘 오전 최대 142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차량 15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 75건이 접수됐습니다. 부산에는 밤사이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더위를 피해 하천에서 잠자던 61세 남성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천천히. 남성이 구조된 현장입니다. 이곳 온천천 상류 쪽에는 새벽 시간 짧게지만 24.5mm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은 안 드셨어요. 온천천이 폭이 좁습니다. 빠르게 수위가 상승이 되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해수욕장은 입수를 금지했습니다. 파고가 높아가지고 통제하고 있거든요. 물에 잠긴 기억이 있는 마린시티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월파가 넘어와서 가게가 반파가 됐어요. 아무 피해 없이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 태풍까지 겹친 여름은 가혹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 사이 코로나 입원 환자만 9배로 불었고 다음 주면 확진자가 일주일에 35만 명씩 쏟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개학을 맞이한 학교들이 특히 비상에 걸렸는데 한 기숙학교에서는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개학한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전교생 약 17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생 4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겁니다. 아이들이 밀집돼 있고 한 호실을 4명이 쓰고 있고 굉장히 선밀 그 자체거든요.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는 확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한 초중 고교생만 24명입니다. 7월 중순을 지나면서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질병청에선 이번 달 말에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검사할 자가 진단키트마저 동이 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자가키트는 우리가 코로나 유행할 때 이제 교육청에서 대량 지급해줬던 건데 다 유효기간들이 거의 지났어요. 저희 거의 다 이제 폐기해야 돼서 저희.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인지 여부를 당장 알 수 없는 겁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이미 가격이 3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또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교내 집단 확진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서둘러 진단키트부터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부쩍 늘어나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취재하고 있는 이희령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이 코로나 왜 이렇게 다시 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오미크론 KP3라는 이름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6월에는 KP3의 점유율이 12.1%였습니다. 네. 그런데 7월에는 점유율이 45.5%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약 30%포인트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 KP3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피하는 면역 회피 능력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미 확진됐던 적이 있던 사람, 백신을 맞았던 사람도 새로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중증도, 치명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질병청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회의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 다시 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다시 권고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병청은 의무화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된 건 지난해 1월인데요. 당시 확진자가 15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요.
근데 정부가 이번 달 말에 주당 3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니 그러면 마스크를 다시 의무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의무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일상 감염병으로 보고 예방 수칙을 강조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치료제는 이제 충분합니까? 일선 현장에선 치료제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주간 치료제 사용량이 한 달 정도 만에 33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네. 질병청이 급하게 26만 명분 정도를 추가로 구매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제가 취재한 약국은 치료제를 지난주에도 10개 정도만 배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여전히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몇 곳에 이제 전화를 돌려야만 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오미크론 KP3에 대한 백신은 어떻습니까? 질병청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755만 회분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예방접종은 10월부터 고위험군 위주로 시작을 합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 그리고 면역 저하자가 우선 접종 대상이고요. 이분들은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은 가격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서 맞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뿐 아니라 가짜 뉴스와도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가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백신 부작용을 숨기려 엠폭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생물학 무기로 선언했다는 기사를 보여줍니다. mRNA 백신을 갖다 맞게 되면 전쟁 무기로서 살상을 할 수 있겠죠. 생물학적 무기를 우리 몸에 집어넣은 거예요. 한 한의사가 미국의 1인 매체에 올라온 기사를 근거로 든 겁니다. 코로나 기획서를 주장하는 책 플랜데믹을 참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거나 엠폭스는 백신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희귀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모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에서 보고가 된 것은 1970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확인되었거나 나타난 감염병은 아니고 mRNA 백신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벡터 방식의 백신은 이러한 것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코에 뿌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90% 가까이 줄여준다고 홍보하는 스프레이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급하게 좀 다 내렸고요, 인터넷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성분과 효능 등을 확인해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인터넷 매체가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돼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또는 관련자를 기소할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심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기관 고발인만이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재형 목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피의자 신분이어서 자격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수심위를 열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가 아닌 요청한 최 목사에 한해서만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최 목사 측은 법리적으론 대상이 최 목사로 한정되지만 가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 사건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무혐의를 받으면서 덩달아 무혐의를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 내용을 살펴봐야 향후 절차도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의 요청과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면 수심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광복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행사를 문제 삼으면서 광복회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행사 도중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보훈부가 보고 있는 건 지난주 광복회가 별도로 주최한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독립영웅 아카데미는 광복회가 개설해 운영 중인 역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보훈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광복회는 유일한 공법단체로 정치 활동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 발언이 법 위반이 아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김 단장의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보훈부는 광복회에 대한 정식 감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김 단장은 광복회 회원이 아니며 사전에 과격 발언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광복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며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주변의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진회는 대한제국 시기 대표적 친일단체입니다. 정부 안에서는 광복회 외에도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해 광복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세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용산이란 말을 들었다며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한 반면 수사를 지휘했던 인사들은 외압도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용산 언급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도 자체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당일 아니 그 다다음 날인 9월 22일 날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경찰 관계자 모두 정상적인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빼고 해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했고요.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은 반발했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닷새 뒤 있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회담 생중계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는 25일 대표회담에서 다룰 안건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간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최상병 특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당시 언급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거론하며 논의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최혜병 특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기 좋도록 성의를 저희 갖고 제시한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관련 안건만 논의하자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돌연 선을 그었습니다. 민생과 관계없는 주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 문제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금투세 폐지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다른 현안과 불체포 특권 폐지 같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실무 차원 협상에 나선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남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던 회동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축하난을 보내려 했는데 민주당에서 아무 답이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고 축하난 얘기는 들은 적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이 문제로 이틀째 실랑이 중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에선 야당 대표가 취임하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협치의 상징인 축하난이 이번엔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일자를 조율했을 뿐 축하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은 난 전달 계획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축하난을 전달할 의향이 있었다면 난을 들고 찾아오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어떤 거리를 벌리려고 하고 이간질을 해서 이 대표 회담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마저 생깁니다. 야권에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거부하겠다며 정치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축하난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이는 수도권 대출 규제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은 지 6년 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최근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집을 한 10팀이 하루에 보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얼마 더 주겠다는 매수자도 있고 걷어들이시는 분도 꽤 있고. 집주인이 이 가격에는 안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빚을 끌어다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2분기 가계빚은 1,89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을 사며 빚을 내는 주택담보대출은 한 분기 사이 16조 원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겨냥한 핀셋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가상의 금리를 더해 빚을 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다음 달부턴 대출 한도가 5,600만 원 줄어듭니다. 비수도권보다 대출을 더 죄는 겁니다. 다만 애초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2달 유예한 만큼 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시그널을 빨리 이제 줬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전세도 포함시켜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것도 변수인데 정부는 추가 대책도 고심 중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가계빚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시중은행들이 돈 빌려줄 땐 대출 금리를 올리고 예금을 받을 땐 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하나은행도 모레부터 각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립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춘 건데 뒤늦게 대출을 조이다 보니 한 달 반 새 5차례나 인상한 곳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엔 최저금리가 2%대, 높아봐야 5%대였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최고 6%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금리가 내리고 있는 걸 고려하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제 각국에서도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당장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또 몇 개월 전에 금리 알아봤을 때는 3% 중반 좀 안 되게 알아봤었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또 4%대까지 4% 가까이까지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예금 금리는 정반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기준금리 3.5%를 넘는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은행들의 예대 마진은 커지는 추세입니다. 가계대출이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가산금리라는 수단을 좀 활용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은행의 수익 증가로 갈 가능성이 많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은행 이자 장사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 동아리에 소속된 여대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한 여대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었습니다. 채팅방 참가자들에겐 성희롱에 동참하라고 요구했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달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1,200여 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이 방에선 4년 넘게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인천의 한 대학 동아리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4명. 하지만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재학생이나 졸업생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왜 이 방을 만들었고 참가자들은 누구인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석 달 만에 수사가 멈췄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은 끝에 지금까지 가해자 단 1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자들 연락처가 노출됐고 일부는 2차 피해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예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따로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와 참가자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서울의 한강 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안전 요원인 것처럼 꾸미고 수영장 곳곳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한강 수영장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빨간 반바지에 직원 명찰 같은 카드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안전요원인 척 눈을 속인 겁니다. 안전요원은 우리 명찰을 다 차게 해요. 비닐 목걸이에다가 카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빨간 바지 우통 벗고 안전요원인 줄 알고 다 알았대요. 남성은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뻔뻔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찍고 서 있더라니까. 자기네 불러서 세워서 고자랬더니 안 봐줄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뿌리치고 대들고 그러길래 넘어뜨려가지고 휴대폰을 뺏었어요. 휴대폰에선 수영복을 입은 여성 10수명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남성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자만 9명이었지만 지금 법으로는 법정형,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났어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찰은 오늘 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발 바닥에 있는 흔적이 가속 페달 모양과 일치한다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제동 페달을 밟았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험을 했더니 그런 상태라도 살짝이라도 제동 페달을 밟으면 등이 켜진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가 전부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더라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많은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지만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8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쇼핑몰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이 남성은 23살 최원종입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감경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고개 숙인 최원종은 덤덤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유족들은 울먹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살인을 하고 그런 살인자에게 그럼 우리나라 형량은 무기징역이 최고인가?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일부가 협회 수뇌부로 구성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는 면담을 가진 걸로 전해졌는데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안세영은 배드민턴 내부의 부당한 선수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 다친 뒤 선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물론이고 대표팀 안에서 어린 선수들이 빨래며 청소를 대신하는 문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안세영은 지난주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배드민턴 협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협회가 꾸린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미란 문체부 차관과 따로 만났습니다. 사실상 협회가 주도하는 조사는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안세영은 조사위원 일부가 협회 수뇌부로 구성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받아야 할 협회가 조사를 하는 상황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가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협회 내부에서도 과거 협회가 일삼았던 갑질과 부조리를 자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오늘도 더위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른들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지표면의 열기를 더 가까이서 받기 때문에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서 있어도 아이들은 또 유모차는 성인보다 얼마나 더 온도가 오르는지 이혜원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행 온 엄마와 아이는 한국의 더위에 놀랐습니다. In Indonesia, it's like early 30s or 20, late 20s, 29, 28. But here is 38, 36. It's really, really hot. Still feel very sweaty and hot. burning. And It's like my ice cream melting. 부모와 놀러 나온 아이는 선풍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는 일단 선풍기 없으면 밖을 못 나오는데 오늘 잘못하고 선풍기를 못 들고 와가지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후회하고 있어요. 실제로 키가 작은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위를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청이 서울의 한 공원에서 오후 3시 기온을 측정했더니 1m 높이의 온도가 35.8도일 때 지면은 57도를 기록했습니다. 햇볕이 지표면에 반사되면서 나오는 복사열 때문에 바닥과 가까울수록 뜨거운 겁니다. 그렇다면 성인과 아이의 경우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날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낮 2시 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리 온도가 46.6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엔 의자에 앉아 초등학교 3학년 평균 키인 130cm 높이로 5분 동안 있었습니다. 54.8도까지 올랐습니다. 10도 가까이 차이가 난 겁니다. 유모차는 어떨까? 옆에 서 있는 성인은 40.5도가 찍힐 때 유모차 표면은 66.7도까지 올랐습니다. 유모차 안에 뜨거운 열기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열이 많고 체온이 잘 오르지만 땀으로 체열을 조절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폭염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데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흰 승합차가 도착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다리던 지지자들 구호가 터졌습니다. 임종석! 참고인 신분인 임 전 실장이 오늘 오후 전주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 전무로 채용된 것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출석한 임 전 실장은 3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년 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문 전 대통령 바로 턱밑까지 도달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대형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시대착오적이란 반발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민 의견을 들어본 결과라며 광화문에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고 국기 개양대 대신 태극기 상징물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기둥, 100m 높이 국기 개양대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며 공개한 조감도입니다. 110억 원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경관을 해친다, 구시대적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주 만에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시민 522명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드는데 59%가 찬성했고 40.2%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라는 의견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 서울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설계 공모를 거쳐 6.25 참전 용사들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녹여내는 방안을 찾겠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태극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아마 상징물로서는 설득력이 있고.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즌마다 행사도 있고 한데 굳이 뭐 더 그거 자리를 차지해 가면서까지 늘리는 거는 연령대도 성별도 따지지 않고 모은 의견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지를 충분히 하고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었고. 시민의 입을 그저 빌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완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보이면 땡땡뷰. 자,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축하하는 꽃다발들, 네. 그 축하 화환이 국회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화환에 적혀 있는 문구가 상당히 황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돼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이렇게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화환을 보내는 문화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문구를 또 국민의힘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보면요. 자,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밖에 안 된다. 왜 그러냐? 5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이재명한테 등을 돌렸다. 왜 그러냐? 어핏이라.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바다는 4개다. 동해, 남해, 서해, 그리고 이재명 사랑해. 예. 네, 이런 문구는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뭐 스스로 이제 지지자들이 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도 지금 마치 연예인, 스타를 대하듯한 이런 팬덤 문화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비판을 강도 높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팬들의 모습, 이런 지지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민주당 쪽에만 화환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였죠. 총선 참패 이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자 당시 국회 앞에도 이렇게 돌아오시라 이런 식의 그 응원 꽃다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몇 가지 문구를 좀 볼까요? 자, 여러 가지 동료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냈는데 두바이, LA, 해외에 있는 동료 시민들도 보냈죠. 또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당시 홍준표 시장이 앞서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질투나서 비판했다. 내 좀 봐줘. 이런 좀 재미있는 문구도 있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우리 한동훈, 우리 빗동훈, 도토리 한동훈. 이 도토리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예. 약간 지지자들이 그 앞에 초성을 따가지고 대통령 한동훈 이런 식의 어떤 문구들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 문구의 표현 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이런 그 화환 정치, 이른바 화환 정치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오늘 다음 주죠. 26일 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였습니다. 대구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뒤늦게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여기 남아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꿈을 키우고 싶은데 막막하다, 답답하다 이런 거를 토로했더니 김문수 당시 위원장이 좀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뭔가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미국과 서울에 잘 있으면 서울 가서 배우해야지. 미국에 잘 있으면 미국 가서 배우해야지. 국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이 뭐하는데 나는 그렇게 대구에서도 서울에 왜 출퇴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 목표면 그 일을 해요. 이거 홍준표가 안 돼요. 여러분은 홍준표가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대구에 살고 싶다, 대구를 살리고 싶다 그랬는데 대구를 떠나라 이런 좀 다소 황당한 해법을 제시한 셈이죠. 지역 일자리나 이 청년 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장관 후보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대통령직 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노동과 사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저출생의 원인을 어떤 장시간의 노동 또는 사회적 그 자본, 인프라의 빈곤이 아니라 반려동물 때문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해서 좀 다소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건 나는 별로 지지 않아요. 어떤 데로 어떤 말든 난 그거는 지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지금 어느 때보다 이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여러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청문회 또 다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힐러리 전 장관의 연설로 현장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다는데 미국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광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전당대회 첫째 날은 바이든으로 문을 열고 바이든으로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전당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오늘 예정에는 없었던 해리스 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미니 연설을 했는데 핵심 주제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Joe, thank you for 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and for all you will continue to do. We are forever grateful to you.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연단에 올라서 꼭 껴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후보 자리를 넘겨준 바이든에 대한 감사 표시가 첫째 날을 관통하는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원들 앞에서 사실상 고별 연설을 하게 된 바이든은 다시 한번 해리스를 추켜 세웠습니다. Selecting Kamala was the very first decision I made when I became our nominee. And it was the best decision I made my whole career. 네, 현장 모습을 보니 바이든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해리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이 대통령직 바통을 넘겼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여성이란 바통을 해리스에게 넘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힐러리는 8년 전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이른바 유리천장에 막혀서 좌절했었죠. 해리스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you know what? On the other side of that glass ceiling is Kamala Harris raising her hand and taking the oath of office as our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내일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연사로 출격합니다. 여성이자 흑인 대통령이 갖는 의미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행사장 주변에 반전 시위대도 모였다는데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전당대회장 펜스를 무너뜨리려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은 있었지만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한 차례 더 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어서 민주당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파리올림픽으로 한순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사격 김혜지 선수가 오늘 국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나가자마자 대회 신기록을 썼는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의 말처럼 앞으로 사격을 알릴 수 있다면 영화 출연도 해볼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무심한 듯 여유로운 표정. 사격용 조준경과 눈가리개를 쓴 채 턱을 치켜들고 관역을 겨눕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훔친 김혜지의 이 모습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사격대회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냉철한 킬러처럼
25m 권총 본선에선 600점 만점에 590점을 기록해 대회 신기록도 써냈습니다. 본선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라서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과묵했던 킬러인 줄 알았는데 경기 후엔 침묵을 깼습니다. 귀국 직후 기자회견 도중 쓰러졌던 일부터 재치 있게 받아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끼리 인형도 여전히 함께하는 경기. 올림픽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보내는 팬들의 응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매력이라고 해주신다면 매력이겠죠? 저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인가 봐요. 올림픽이 끝나고 명품 브랜드 화보 모델부터 게임 식품 회사, 나아가 미국 회사의 광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의 말처럼 영화 출연의 문도 열어놓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격을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격이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으면서 사람들이 사격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예지에게 사격이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격은 나 자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스스로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질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보름간 14경기를 뛰면서 동메달 2개를 딴 신유빈 선수.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다며 해맑게 웃기만 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스매싱을 날렸는지 오른쪽 어깨 근육 미세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지만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화제가 돼서 관련 제품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죠. 오늘 받은 돈 중에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삐약기를 기다리는 신유빈의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럴까요? 어쩐지 더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동료가 툭 하고 찔러준 공을 오른발로 가볍게 방향만 바꾼 뒤 반박자 빠르게 차 넣습니다. 강원FC 양민혁 선수의 이 득점은 K리그 7월의 골로 선정됐죠. 오늘은 상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달의 선수상인데요. 7월에 있었던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고 전북전에선 한 골 한 도움으로 활약하며 강원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고3 학생이 데뷔 첫 해, 그것도 무더워서 축축 처질 수밖에 없는 7월에 이 최고의 순간들을 쏟아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달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 이달의 선수상까지 양민혁은 이렇게 개인상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고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태풍과 근접해 있는 호남과 제주 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다가 내일 새벽 사이 열대저압으로 약화되겠고 이후로는 중부 내륙을 지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열대저압으로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적게는 3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해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거세게 불겠습니다. 폭염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태풍이 몰고 온 열기 탓에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로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는데요. 다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도 더위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가 연속 보도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보도가 이달의 방송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JTBC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 등이 포함된 해병대 모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관련된 정황을 취재하고 녹취 파일과 공익신고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사안에 대한 우직하고 집요한 접근으로 국민적 의혹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